안녕하세요.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 독서입니다. 장마라 덥고 습하기까지 해서 다들 힘든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구독자분들 더위 싹 다 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6월에 정말 잘 읽은 책 8권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제러미 리프킨의 소희의 종말입니다. 제러미 리프킨은 미래를 위한 통찰을 제시하는 이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 사상가이자 미래학자신데요. 소희의 종말은 2001년에 나온 책이에요. 2001년에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앞두고 정보화 시대가 아니라 접속의 시대가 될 거라고 제러미 리프킨은 내다보면서 접속의 시대가 자본주의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조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책 읽기가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 권의 책을 구매해서 읽게 된다면 요즘 보통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한 분야에서 전문가인 저자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집필한 내용을 담은 책을 책값과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고 공짜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AI 시대가 되고 온라인에 재미난 게 아무리 넘쳐나도 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유의 정말을 읽으면서 '아 진짜 가성비 좋은 책이다. 이 대단한 내용을 난 거저 얻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제러미 리프킨은 상품을 소유했던 자본주의가 소유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접속하는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하면서 단순히 네트워크에만 접속하는 게 아니라 주택, 자가용, 가전제품, 사무실 등등 실제 생활에서도 소유가 아닌 임대를 통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책이 나오고 20년 지난 지금 시대를 보면 제러미 리프킨의 회한처럼 주목받고 있는 경제 모델 중 하나가 공유 경제입니다.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 숙박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 약간의 임대료만 내고 사용하는 공유 오피스, 공유 주차장, 공유 주방 등등 우리의 삶이 하나의 시장이 되고 경험 자체가 유료화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만 해도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전자책 서비스, 디자인 앱, 한글 프로그램, 팟빵 매거진 등등 구독 서비스조차도 다 유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접속의 시대는 소유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면서 불평등은 완화되지 않을까 싶지만 독점적으로 접속권을 가진 기업이 전 세계의 부를 거머쥐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면서 가상현실이 또 하나의 현실이 되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질 거고 접속할 수 있는 사람과 접속할 수 없는 사람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벌어지면서 접속할 수 없는 사람들은 소외받고 교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한데 결국 모든 인간관계가 유료화되고 접속은 그냥 할 수 있지만 그 비용으로 끊임없이 상업 광고에 노출되기도 해요. 제러미 리프킨은 접속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집필하는데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책은 새로운 자본주의가 인류 문명에 초래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인공지능 시대에 잘 살아남기 위해서 읽어봐도 너무 좋은 책이고요. 책값이 정가로 22,000원인데 저는 인터넷 서점에서 할인가로 19,800원에 구매했거든요. 19,800원이 전혀 아깝지 않은 정말 가성비 높은 책이었고요. 다시 한번 제러미 리프킨에 대한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아직 못 읽어보신 구독자분들 계시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한국비정규 노동센터가 기획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44명이 지은 일복 같은 소리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투명한 노동자들의 노필터 일 이야기인데요. 알라드의 부펀드를 통해 출간된 책입니다.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가 2011년부터 해마다 모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쓴 글을 모아 일터별로 정리한 책인데요. 방송작가, 식당 종사원, 급식조리사, 퀵서비스 기사, 주차도우미, 요양보호사, 조선사 노동자 등에 대한 44개의 직업에 종사하는 4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의 일과 삶에 대해 필터 없이 솔직하게 써내려간 글 모음집이에요.
IMF 이후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일자리 유연화라는 이유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아졌는데요. 2022년 8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체 임금 노동자 2,172만 명 중 815만 명이 비정규 노동자라고 합니다. 노동자 3명 중 1명은 파견직, 용역, 하청, 촉탁직,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동이 우리 사회의 뉴 노멀이 되고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건 첫 번째, 대부분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일자리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포진해 있다는 건데요. 오늘 밤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신선한 상태로 배송받을 수 있는 신선식품 물류센터 노동자는 냉동고에서 추위를 참아가며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노동은 감춰진 채 보이지 않고 필요한 물품이 다음날 아침 편하게 문 앞에 놓여 있는 편리함만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일은 힘들고 고되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일 대부분이 사회에서 누군가는 꼭 맡아서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너무 낮게 책정하고 무시하기도 해요. 두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건 비정규직이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놓인 노동자분들의 분노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정규직들에게 향할 때가 많다는 건데요. 같은 시간 같은 노동을 해도 임금의 차이가 너무 크고 정규직은 노동조합으로 보호를 받지만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은커녕 정규직들에게서 차별과 홀대를 받기까지 합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가치는 선거 때만 구호로 나올 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헛된 이상 같은데요. 노동자들을 갈라치기해서 분노의 대상이 기업이나 사회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정규직에게로 향한다는 게 좀 씁쓸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노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린 모두 노동자지만 노동자라는 말이 참 익숙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일할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쉽게 말할 게 아니라 일복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안전한 장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몫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책을 보면 수기 마지막에 노동자분의 성함과 수기를 쓴 연도가 나와 있는데요. 수기를 읽다가 '아직도 이런 대우를 받고 일하는 분이 있어?' 하는 마음에 몇 번이나 수기 마지막에 나오는 연도를 확인했는데요. 비정규직의 문제는 뉴 노멀이 된 만큼 사회 구성원 중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함께 연대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동 형식을 제대로 알고 싶다 하시는 구독자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하는 책이었어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국제노동기구 ILO의 고용정책국장인 이상원 박사님의 같이 가면 길이 된다입니다. 이 책은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 추천해 주신 책인데요. 기존의 신문과 잡지에 발표된 적 있었던 칼럼을 2023년 초에 조정해서 출간한 책이고요. 페이지 수는 한 300여 페이지 돼요. 책을 읽기 전에는 책도 얇고 칼럼 모음집이라 금방 읽을 줄 알았어요. 평일 밤 한 이틀이면 읽겠지 뭐 하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해서 한 주 내내 붙들고 있었던 책인데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그냥 허투루 쓰여진 게 없고 깊이가 있어서 천천히 오래 문장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읽었어요. 이상원 박사님은 경제학을 공부한 경제학도시인데 경제학자의 눈으로 21세기 일터를 바라보면서 노동과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나는 노동과 고용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일터에서 죽어가고 눈물 쏟아질 때 나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컴퓨터 자판 앞에서 기관총이라도 쏘아대는 마냥 씩씩댈 뿐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도 경제학자다. 고통을 두루 나누고 이익은 홀로 끌어안는 경제학적 업무에서 자유롭지 않다. 울타리치기와 사다리 걷어차기의 볼멘소리를 하지만 나도 저 울타리 안쪽에 사는 사람이다. 능력주의 혜택도 한껏 누렸다. 이상원 박사님은 지금 시대 기회평등을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기회평등을 통해 성장한 엘리트 계급이 모든 기회를 포획하거나 독점하면서 오히려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사님 스스로도 기회평등으로 인해 능력을 인정받고 엘리트 계급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삶의 고단함과 억울함을 고발하면서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열악한 노동 환경과 착취적 구조에 놓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따뜻하고 겸손해요. 하지만 박사님이 바라보는 일터는 식인의 풍습을 그대로 닮아 있는데요. 죽을 각오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로 죽어나가고 1년에 일하다가 800명이 넘게 사망할 정도로 노동자 한 사람의 죽음은 다른 노동자의 죽음으로 잊혀집니다. 일터 자체가 안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런 죽음은 나에게 오지 않으리라고 믿으면서 묵인하고 공모하면서 일터의 안전을 가소평가하고 세계의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제학자들은 미래 경제를 예측하지만 그 예측에는 노동자들의 어제와 오늘의 삶의 모습은 들어있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이렇게 이상원 박사님은 혁명적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품위 있으면서 문학적으로 풀어나가요. 버지니아 울프, 루신, 김수영, 마크 트웨인, 까미를 통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기도 하고 코로나 시대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하는 동료에 대해 얘기하면서 오늘도 거대한 상실의 하루였다. 상처는 깊어지고 추위의 시간은 아직 멀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군뱅이처럼 살다 보면 언젠가 우리 모두 장수 하늘소가 되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시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가야 할 곳이 분명하고 그 방향으로 온몸을 온전하게 돌려 세운 사람은 끊임없이 떨리는 자라고 하면서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지만 약하게나마 떨리는 목소리를 내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지 않을까? 공감과 연대의 힘을 믿고 인간과의 연대도 기대하고 여럿이 함께 희망을 같이 키우자고 하는데요. 이 책은 진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아껴가며 읽었던 그런 너무 좋았던 책입니다. 그늘진 곳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박사님의 시선과 그늘진 곳에 대해 말하는 박사님의 명징한 문장이 큰 울림을 주는 책이었고요. 인쇄를 모두 시민단체에 기부한다고 하는데 좋은 사람에게 선물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달에 진짜 추천해드리는 책이고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김태영 소장님의 한국인의 마음속엔 우리가 있다입니다. 김태영 교수님은 주류 심리학에 대한 실망과 회의로 심리학계를 떠나 사회운동을 하다가 다시 심리학자의 길로 돌아온 심리학자신데요. 저는 이분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어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겸손은 힘들다에 매주 금요일 인문학자들의 기준으로 정치를 논하는 더 살롱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김태형 소장님은 그 코너 고정 패널이세요. 심리학적 관점으로 윤석열 정부를 분석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 싶으면서도 말씀을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하셔서 이런 분은 어떤 글을 쓰실까 궁금해져서 알라딘을 검색을 했더니 이번 6월 1일에 출간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구매해서 읽게 된 책인데요. 촌철살인적인 화법으로 윤석열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하지만 글은 되게 따뜻했어요. 한국인의 민족 심리를 역사, 문화를 통해 분석하고 지금 우리는 왜 불행할 수밖에 없는지, 다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민족성을 다시 되살려내야 할지 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위로를 받기도 했고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지 새삼 다시 느끼기도 한 책입니다. 김태형 소장님은 한국인의 민족성을 정의에 민감하고 도덕을 귀중히 여기고 예절이 밝고 겸손하다고 하면서 한국인의 특징을 5가지로 얘기하는데 개인보다 우리를 중시하는 집단성인 우리주의, 홍익인간이나 동학의 인내천사상을 통해 보여지는 인간 중심성, 신보다 인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종교성, 도덕적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힘 앞에 승복하지 않는 도덕성, 풍자와 해악을 좋아하는 낙천성입니다. 이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IMF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강요한 심리인 개인주의, 이기주의, 각자도생, 파편화 등을 받아들이면서 기존의 민족 심리와 충돌하면서 우리의 불행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극단적인 개인 간 경쟁과 격차 때 우리가 모두 파괴되어 개인으로 고립되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돈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이웃과의 갈등까지 고소 고발을 통한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심리 자체가 우리의 대표적인 민족성인 우리주의와 너무 상극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고 그래서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 침공을 받았지만 유독 우리 한국인의 자살률만 폭등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의 민족성을 얘기하면서 신자유주의로 망가진 우리의 우리주의, 인간 중심성, 도덕성 등을 다시 부활시켜야만 한국인 모두가 우리로서 다 함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로 마무리되는데요. 김태형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우리의 민족성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내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각자 도생의 지금 시대가 뭔가 좀 잘못됐다 생각하시는 구독자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시면 너무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이사벨 아옌데의 아옌데 3부작의 마지막 세피아빛 초상입니다. 이사벨 아옌데는 1970년 칠레에서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한 살바도르 아옌데의 조카인데요. 1973년 군부 쿠데타로 아옌데 대통령이 사망하자 이사벨 아옌데 역시 베네수엘라로 망명합니다.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민주주의 정통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요. 이사벨 아옌데의 책을 읽고 있으면 우리나라 군부 독재 정권 시절의 민주화 투쟁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서 데자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옌데는 라틴 아메리카의 마술적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작가인데요. 마술적 리얼리즘은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이상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작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옌데 소설은 그런 마술적 리얼리즘과 현실의 투쟁이 잘 버무러진 진짜 너무 재미있고 좋은 소설입니다. 세피아빛 초상은 아옌데 3부작의 마지막 권인데요. 아옌데 3부작은 이렇게 영혼의 집, 운명의 딸, 세피아빛 초상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의 집은 사회주의 정권이 탄생하기 전인 1930년대부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1973년까지 칠레 근대사를 델 바예 집안의 4명의 강인한 여성들의 서사로 그려내고 있고요. 운명의 딸은 4월에 읽은 책으로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19세기 사생아로 태어난 엘리사 소모스가 황금을 찾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떠난 애인 호아킨을 쫓아 캘리포니아로 떠나서 펼쳐지는 서사를 통해 19세기 중반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졌던 탐욕과 폭력, 원주민 학살, 여성의 성착취 등을 다루는 소설이고요. 세피아빛 초상은 사생아로 태어난 엘리사 소모스의 손녀 아우로라의 서사를 통해 칠레 내전 차이나타운에서 벌어진 아동 성매매 등 칠레의 굴곡진 역사와 함께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아우로라를 통해 여성들의 투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 권을 연결하는 건 델 바예 가문인데요. 관계도를 보면 운명에 따른 엘리사 소머스의 유아기와 황금 열풍을 기회로 보고 캘리포니아로 떠나 큰돈을 버는 파울리나 델 바예 이야기가 핵심 축을 이루고 있어요. 엘리사의 딸 린 소머스와 파울리나 델 바예의 아들 마티아스 사이에서 아우로라가 태어나고 린 소머스와 마티아스, 아우로라 이야기가 세피아빛 초상에서 펼쳐집니다. 영혼의 집은 파울리나 델 바예의 조카 세바레 델 바예의 딸 클라라의 손녀를 통해 델 바예 가문의 4대에 걸친 여성 서술을 보여줍니다. 역사적 순서로 보면 운명의 딸, 세피아빛 초상, 그리고 영혼의 집 이렇게 순서로 읽는 게 맞지만 운명의 딸과 세피아빛 초상은 연작으로도 볼 수 있지만 따로 읽어도 이야기 흐름에 전혀 방해되지 않고 각각의 권이 갖고 있는 서사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운 소설입니다. 저는 출간 순서대로 책을 읽었는데요. 영혼의 딸은 2020년 9월에 읽었고요. 이번 4월에 운명의 딸을 읽고 마지막으로 세피아빛 초상을 읽었는데 세피아빛 초상을 읽고 나니까 영혼의 집이 다시 읽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 순서로 읽어도 좋을 것 같고 아직 아이엔드 3부작을 시작하지 않은 구독자분들은 운명의 딸, 세피아빛 초상, 영혼의 집 이렇게 역사적 순서대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엔드 소설의 가장 큰 장점은 마술적 리얼리즘, 에로티즘도 있지만 저는 이야기의 힘 같아요. 정말 한 번 읽기 시작하면 손에서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습니다. 왜 여름 휴가 때가 되면 휴가 때 어떤 책 읽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름이라 덥고
무겁고 지치기도 해서 어려운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책보다는 가벼운 소설책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엔드 3부작은 휴가 때 읽어도 정말 좋을 정도로 이야기에 흠뻑 빠지실 수 있고요. 세 권 다 읽고 나면 칠레 역사를 한 번쯤 훑은 듯한 역사 공부도 되고 우리나라의 민주화 시기와 정서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직 아이엔드 시작 안 하신 분들, 구독자분들 계시면 한 권만 딱 먼저 시작해 보세요. 시작하는 순간 헤어나오지 못하실 거예요. 진짜 강력 추천하는 책 아엔드의 3부작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리베카 솔릿의 오웰의 장미입니다. 리베카 솔릿은 제가 원래도 너무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5월의 장미는 진짜 솔릿만의 글쓰기가 너무 돋보여서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읽은 책이에요. 오웰의 장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 작가 조지 오웰이 심은 장미에서 시작해서 식물의 줄기가 뻗어나가듯 여러 갈래로 이야기가 뻗어나가다가 조지 오웰이 결국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건 진실된 아름다움과 희망이었다고 얘기하는 인문 에세이인데요. 이 책은 1936년 한 작가가 장미를 심었다로 시작하는데 우연히 친구와 나무 얘기를 하다가 조지 오웰이 시골에 살던 집에 사과나무를 심었다는 걸 알게 되고 친구와 방문하는데 사과나무는 1990년 창고를 확장하면서 이미 베어버렸지만 오웰이 심었던 장미는 아직 그대로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솔릿이 생각하기에 오웰은 전체주의와 프로파간다에 대한 선견지명으로 건조한 산문제로 글을 쓰고 굴하지 않은 정치적 견해로 유명한 작가인데 그런 오웰이 장미를 심었다니 그동안 오웰에 대해 알고 있던 자신의 시각과 오웰의 행위가 너무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에 오웰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라는 초대로 받아들이고 집필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책은 한 작가가 장미를 심었다는 행위를 출발점으로 해서 문유 작가님의 서평처럼 여러 샛길로 쏘다니면서 오웰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든 장이 하나의 행위에서 시작이 돼요. 1장 예언자와 고슴도치는 1936년 봄 한 작가가 장미를 심었다로 시작해서 1, 2차 세계대전을 비롯 스페인 내전까지 전쟁의 비참한 속에서 찾으려고 했던 기쁨과 한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2장 지하로 가기 역시 1936년 봄 한 남자가 장미를 심었다로 시작해서 탄광 취재 여행을 가서 쓴 르포르타주 위건부두로 가는 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산업혁명 이후 탄광에 의존한 기술 발전은 탄광에서 일하던 어린이들과 노동자를 착취해서 이룬 것이며 석탄으로 인해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빵과 장미는 1923년 한 여자가 장미를 사진 찍었다로 시작해서 빵과 장미라는 고를 만든 여성들이나 장미를 찍은 사진으로 유명한 사진작가 티나 모도티를 이야기하면서 스페인 내전과 내전 당시 반프랑코파의 분열과 공산주의의 전체주의화를 비판했던 오웰에 대해 이야기하고 4장 스탈린의 레몬은 1946년 한 독재자가 레몬을 심었다로 시작해서 스탈린 치하의 소련 전체주의를 비판합니다. 쇼맨십과 거짓말, 처형과 공포 정치가 난무하는 소련에서 모든 과학자들은 질문한 자유를 빼앗기고 스탈린이라는 독재자는 추위에 적응 못하는 레몬을 심어 북방 한계선을 밀어붙이려 했던 억지 등의 이야기하고 5장 후퇴와 공격해서 한 영국 남자가 장미를 심었다로 시작해서 영국의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촌 노동자를 가난하게 만들고 기주는 부유해지면서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식민 지배를 통해 플랜테이션 노예노동으로 부를 축적한 영국 자본가 계급이 젠틀리티를 보여주는 문화인 자연스러운 정원 가꾸기, 장미차 등이 결국은 인클로저와 제국주의로 인한 수탈의 산물임을 보여주면서 오웰 역시 제국의 하수인이자 식민자들의 후손임을 부끄럽게 여겨 하루 인생을 지향하는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6장 장미의 값은 장미를 심은 남자는 자주 꽃에 대한 글을 썼다로 시작해서 미국에서 유통되는 꽃다발의 80%를 생산하는 콜롬비아의 보고타 하회 산업지역에 대한 취재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장미의 이미지와 반대로 하회 단지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지 하회 산업에 소비되는 물이 지하수를 고갈시켜 환경을 얼마나 파괴시키는지 장미의 이면에 가려진 추악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7장 오웰강은
1936년 한 작가가 장미를 심었다로 시작해서 오웰의 마지막 생에 10년을 서술하면서 그 당시에 집필한 1984에서 오웰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는지를 얘기하면서 책을 마무리하는데요. 진짜 책을 다 읽고 너무 좋아서 가슴이 막 벅찼던 책이에요. 솔릿은 한 가지 주제를 다루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지적 세계를 보여주는 글쓰기를 하는데요. 오웰의 장미는 여러 가지 갈래로 이야기를 뻗어나가지만 그 중심에는 유년기부터의 오웰의 삶의 계적, 오웰이 쓴 작품 등 개인 사적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노동 착취, 전체주의, 제국주의, 인클로저 등 거대 담론으로까지 확장해서 나가요. 그러다가 결국 오웰의 선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단 하나뿐인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살 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책 소개가 또 길어졌는데요. 진짜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매력적인 책이라 많은 구독자분들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적 만족까지 채워주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문장 하나하나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번역도 훌륭합니다. 조지 오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리베카 솔릿의 5월의 장미에 나오는 구절 하나 읽어봐드리면서 시작할게요. 뜻깊은 책을 다시 읽는 것은 옛 친구를 다시 방문하는 것과도 같다. 다시 만날 때면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닫게 되고 자신이 그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도 달라진다. 다시 만나보면 어떤 책들은 더 잘하고 어떤 책들은 시들어버린다. 묻는 질문이 달라지기 때문에 돌아오는 대답도 달라지는 것이다. 이번에 내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1984에서 얼마나 많은 싱싱함과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솔릿은 오웰의 장미를 심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오웰을 재탐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1984를 재독하는데요. 다시 읽으면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상들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달에 1984를 먼저 읽고 너무 좋아서 오웰의 장미를 읽었는데요. 오웰의 장미 읽고 1984를 읽을 걸 1984를 7월에 다시 읽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1984는 조지 오웰이 1948년 집필을 완성한 디스토피아 소설로 오세아니아라는 극단적인 전체주의 사회에서 한 개인이 파멸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책을 한 10년 전쯤에 읽었다가 요즘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이 전체주의 국가를 닮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재독을 하게 됐어요. 책을 읽게 된 동기 자체가 1984의 세계와 윤석열 정부의 세계가 얼마나 비슷한가를 찾는 데 있다 보니까 빅브라더, 사상경찰, 보문, 공포 이런 데 집중해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하다, 비관적이다, 냉소적이다 그렇게만 읽었는데요. 솔릿은 오웰의 장미에서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가 결국 파멸해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가 가치를 두는 것, 정신과 감각의 삶, 아름다움과 자연의 즐거움, 사생활, 자유, 로맨스 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줄리아와 비밀 연애를 하면서 비밀 장소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묘사됐던 자연의 모습이나 결국 희망은 프롤레타리아에게 있다는 문장이 반복되는 거나 비밀 연애를 했던 침실 밖으로 보이는 여자 스타프에게서 신비로운 존경심을 느끼는 장면 등 소설 속 세계를 담아가는 현실을 엄중히 경고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해 옹호하는 소설이기 때문에 1984를 통해 우리가 봐야 하는 건 공포와 좌절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게 너무 와닿았고 그런 감상을 놓친 게 너무 아까웠어요. 1984 책 소개가 오웰의 장미 책 소개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1984에 대해서 책 소개 더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위에 링크 걸어둘게요. 저도 조만간 이달에 읽은 책인 1984를 다시 읽어보면서 오웰이 담아둔 희망을 좀 찾아볼 계획인데요. 1984 아직 읽지 않은 구독자분들 계시면 꼭 리베카 솔릿의 오웰의 장미 읽어보신 다음 1984 읽어보시면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 정부에서 우리가 손에서 놓지 말고 꼭 쥐고 지켜내야 하는 게 무엇일지 조금 더 잘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정준희 교수님의 4명의 언론정보학회 교수님들이 공저한 언론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입니다.
이 책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책이라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언론자유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표현과 언론의 자유의 사상적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언론의 역할은 공적 이슈에 대해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하고 정보 자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은 대부분 영리기업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국민을 대리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언론 자유라는 명분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언론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민주정부 집권 시기에 언론에게 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치고 언론을 탄압하고 통제하는 국민의힘 같은 보수정권 집기 시기에는 오히려 침묵하는 역설이 발생하게 돼요. 이런 시대 언론인은 영리기업이 소유한 사적 언론사에 고용된 셀러리맨으로서 권력을 비판하지도 못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이슈가 될 만한 기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하고, 그러면서 언론인으로서 언론자유라는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책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언론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시민의 중심이 된 공론장을 형성해서 소통하고 표현의 자유를 소통의 자유로 확대해서 연대의 목소리를 내야 함을 주장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들 학폭 논란도 무시하고 이명박 정부 때 KBS 인사 개입으로 인한 논란도 무시하고 아직 임명 전인데도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준비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처럼 이동관 특보의 임명을 감행하는 이유는 언론 탄압을 통해 여론을 장악하고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함인데요. 그만큼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론개혁 정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언론을 통해 공적 이슈를 정확하게 전달받아야 하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책 소개 궁금하신 구독자분들 위해서 위에 링크 걸어둘게요. 지금까지 6월에 읽은 책 8권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습관처럼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잠들기 전까지 책을 읽는데요. 책을 읽다 보면 그날 있었던 피로도, 속상했던 마음도, 누구를 미워했던 마음도 모두 다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책을 통해 위로받고 내일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책 읽기를 통해 위로받고 힘내실 수 있는 7월 되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